북한의 여군이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남군과 당연히 분리가 돼야 되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위생시설에 대한 개념이 사실 전혀 없고 가장 우려되는 거는 역시 뭐 성희롱이라든지 뭐 성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사실 여성은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북중 국경에 가서 실제로 영상을 촬영한 게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금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지난 1월 15일 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북한 그 어느 때보다 주적 개념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군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절대 전쟁이 나서는 사실 안 되겠죠. 하지만 만약 북한과 전쟁을 한다. 북한군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 될까? 저는 한마디로 북한군의 전력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죠. 하나는 실질적인 군사 무기의 역량일 거고 또 하나는 군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사기라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군의 전력이라든지 무기화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국과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의 어떤 재래식 무기라든지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 북중 국경에 가서 실제로 영상을 촬영한 게 있습니다. 보이는 북한의 대부분 산은 거의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가다 보면 일정한 부분에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거나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김없이 군대 막사가 있습니다. 군인들조차도 주변의 일정한 땅을 경작을 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군대가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는 문제 해결 안 되죠. 뭐 옷 해결 안 되죠.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 정도니까 거기에 지급되는 무기의 수준이라는 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열악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사기의 문제인데요. 보통 우리는 북한에서 선전하는 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볼펜 또는 뭐 젓가락 하나 있으면 막 살인병기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거는 북한에서 특수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 영상입니다. 공화국의 인민군대가 이렇게까지 강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요. 북한에서 선전하는 그 영상을 갖고 북한 군인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 일반적인 군대는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촬영을 한 곳은 북중 국경입니다. 북한으로서는 국경을 지키는 최전방부대거든요. 가장 참 놀라운 거는 감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외부를 감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쪽을 감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즉 탈북에 대한 거를 더 감시하는 게 이들의 임무라고 봐야 될 만큼 뭐 외부의 경계는 굉장히 느슨하다. 특히 전방부대에 근무하면 제대할 때쯤 되면 북한 말로는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벌어 나간다라고 탈북민들이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게요.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탈북의 루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탈북해야 되겠다고 해서 강을 건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다 브로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브로커 조직 안에는 당연히 국경을 지키는 국경수비대를 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뇌물이 부여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북한 군인 과대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야, 뭐 북한과 전쟁하면 우리가 무조건 승리한다? 또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북한은 어쨌든 어릴 때부터 군사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교련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군사훈련을 조금 받은 시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어느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시킵니까? 제가 북중 국경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제 초등학생 정도 그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갖고 있는 게 바로 총입니다. 목총을 갖고 있는 거죠. 왜 갖고 있을까? 학교에서 정식으로 군사교육을 받으니까 학교를 갈 때 이거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북한은 조직사회거든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반드시 조직에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전쟁의 양상이 벌어졌을 때 조직력이라든지 뭐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군사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그렇다고 한국군 사기가 뭐 북한보다 덜 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연평도를 자주 가는데 연평도에는 한국의 해병대가 있거든요. 특히 연평해전 당시에
얼마나 자랑스럽게 싸웠습니까? 정말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청년들이 애국심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막 우려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연평도에 가서 만나는 육군 장병들 보면 언제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반드시 응징할 수 있다는 하기가 충천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군을 믿고 우리 안보가 너무너무 튼튼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드러났던 것은 바로 부정부패와 뇌물입니다. 정권을 지켜야 되는 엘리트나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충성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가장 우선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뇌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뇌물로 많이 주는 것은 담배입니다. 담배가 정서상 받아도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사치레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뇌물이 되냐면 담배를 받아서 이게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만약에 병원에 가거나 관공서를 간다. 더 나아가서 내가 탈북을 할 때 군인들에게 당연히 이제 돈도 뭐 브로커를 통해서 지급하지만 담배 한 막대기 이제 한 보루인데 한 막대기는 줘야 북한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돈, 그 다음에 뭐 기름, 담배 이런 게 뇌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고 이러한 뇌물의 구조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촘촘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북한에서는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뇌물을 주고 군대를 가지 않는 겁니다. 군에 간다는 거는 북한에서도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당연히 군복무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평양에 거주하는 자식들을 군대 안 보내기 위해서 또는 가장 좋은 곳에 좋은 곳이라고 하면 뭐 평양에서 근무하는 거겠죠. 그러한 일을 위해서 뇌물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군 정치라고 해서 뭐 북한의 군이 가장 우선시되고 군대가 정말 모든 것에 앞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뇌물과 부정부패가 더 심화되어 있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군인들 막사 옆에 밭을 경작을 해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민가에 내려와서 이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북한에서 태양열 지별판을 놓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국에서 생각하는 정말 최첨단 시설에 태양열 지별판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집에 겨우 이 큰 태양열 지별판 한 개를 놓고 사용을 하는데 낮에는 바깥에 지붕 위라든지 또는 집 앞에 있지만 밤이 되면 그걸 집 안에 들여놓습니다. 누가 훔쳐갈까 봐. 신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군인들이 신경이 부족할 때 민가에 내려와서 도둑질을 해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북한 군이나 또는 당국이 얘기를 할 때 인민에 대한 걸 가장 우선시하는데 오히려 북한 군대가 이 인민들의 식량을 착취해가는 뭐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형적인 실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 여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10년에서 12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군은 보통 한 6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죠. 가장 열악한 현실은 바로 역시 막사입니다. 일단 여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남군과 당연히 분리가 돼야 되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위생시설에 대한 개념이 사실 전혀 없고 식수를 원활히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씻는 문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고 하지만 남군과 여군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거는 역시 뭐 성희롱이라든지 뭐 성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여성은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군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군 장성도 있고 뭐 그렇지만 북한은 여성이 군대에서 어떤 특정한 지위에 오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 여군 장교 출신의 탈북민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북한의 공식적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여성 장군 본 적 있습니까? 네, 없거든요. 실질적인 부분들 군대에서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다. 그리고 그 생활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죠. 사실 이건 너무너무 안타깝고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규탄을 해야 될 일입니다. 엄연히 국제법을 위반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왜 보냈을까입니다. 우리는
해외 파병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예전 냉전 당시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 간의 전쟁이 났을 때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파병한 사례도 있고 또 저희도 파병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곳에 그 재건을 위해서 우리 한국군이 파병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이 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거는 명분 없는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겁니다. 더군다나 파병한 대가로 받는 돈을 누가 사용합니까?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북한이 요즘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 인민대중주의. 정말 여러분들 그게 사실로 믿겨지십니까? 아, 김정은이 정말 인민들을 위해서 모든 해외 자금들을 다 모아서 북한을 인프라를 개발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잖아요. 북한은 엄연히 지금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대량 살상 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만들었죠. 그리고 그걸 유지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이 다시는 독재 정권을 지금 지탱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파병의 목적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는 수많은 북한 군인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일부 소식통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을 보면 부모들이나 집에 파병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북한군이 파병했다라는 것은 남북한의 어떤 대리전 양상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단된 국가에서 한쪽이 지금 파병을 했고 이게 마치 지금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전쟁처럼 그렇게 또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 북한은 공식적인 담화 내용을 보면 러시아 전쟁은 당연히 정당한 전쟁이고 미국과 나토 세력이 오히려 지금 침략한 전쟁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당한 전쟁에 북한이 파병을 했고 이 조선과 러시아의 우호 관계, 그러한 관계 속에서 파병은 정당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가장 좋은 거는 하루라도 빨리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지난 7월 말 신의주 지역을 비롯해서 북한에 엄청난 수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8월 6일 날 북한의 김정은이 30만 명의 청년 돌격대들을 수해 현장에 보내는 진출식까지 열었습니다. 그 수해 현장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죠. 약 15,000명 정도. 그 정도의 인원을 평양으로 지금 불러다가 돌보고 있다는 것까지 선전을 했습니다. 바로 애민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2024년 12월 20일 날 이 평양에 와 있던 주민들이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주민들이 돌아가기 전에 김정은에게 충성 편지를 썼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북한 당국은 어떻게 선전하냐면 수해가 났는데 그 수해 지역에서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을 평양으로도 다 불러다가 그렇게 4개월 동안 잘 입히고 먹여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보낸다. 그거에 감사를 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서약과 편지를 주민들이 썼다라는 내용입니다.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를 지금 선전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북한 수해 복구 현장 똑똑히 눈으로 봤습니다. 야, 이게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인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열악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거기에 지금 청년 돌격대가 가 있잖아요. 남녀 여자 구분 없이 막 섞여 있습니다. 잠은 어디서 잡니까? 그냥 천막에서 잡니다. 더군다나 14층 건물을 지금 지었다고 막 선전을 하고 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14층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냥 깡통 건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4개월 동안 건설을 하는데 중장비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맨손으로 작업을 하고 심지어는 철근이 없어서 어디서 하철을 가지고 와서 사용된 둥근 이 철을 그냥 펴는 작업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물을 구하러 거기에서 몇십 미터 떨어져 있는 압록강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이 먹는 물도 말할 것도 없고 또 시멘트와 모래와 이 자갈을 섞어서 그거를 믹스를 해야 되는데 레미콘 차량이 없어요. 예전에 60, 70년대 한국에서 집에서 보수공사할 때나 쓰던 시멘트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장 정확한 거는 김정은이 이 수해 복구 현장에 현지 지도를 갑니다. 그런데
그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간 수해복구 현장조차 우리가 흔히 건설장에서 얘기하는 비계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다 철근으로 안전장비가 다 구비되어 있죠. 김정은이 나무로 된 건설장을 현지 지도할 정도니까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 평양에 왔던 주민들이 이제 다시 집이 이제 마련돼서 돌아갔는데 아마 그 집에 살기가 저는 두려울 것 같습니다. 4개월 만에 세워진 13층 집 여러분들 살고 싶겠습니까? 네, 오늘 저희가 북한군의 실태 그리고 수해복구 현장에서 북한의 청년 돌격대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있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파병되어서 목숨을 잃어가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